안녕하세요. 저는 26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오래된 절친까지 전부 잃었습니다. 참 황당하고 또 열받는 이야기여서 위로와 응원을 받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에겐 영업직원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친은 영업직이라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제 남자친구는 오래된 동네 남사친들과 또 다른 무리에 포함된 남자애였는데 남사친들과 같이 게임하고 놀다가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친해졌다가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1시간 거리 지방으로 출장을 갑니다. 가면 하루는 자고 왔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텔을 잡아두고 자고 오는 거라 출장 때 머무는 모텔은 항상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일을 쉬었을 때 몇 번 출장을 같이 따라가서 자고 온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재취업이 되면서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남친 출장을 따라가 본 지 오래되었죠. 간만에 일찍 퇴근한 날이어서 남친이랑 놀려고 했는데 남친이 그날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오랜만에 나도 갈까? 했더니 아니라면서 기겁을 하는 거 있죠. 사랑이 식은 건지 뭔지 괜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일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가 보다 하고 저도 저만의 휴일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사는 친한 여자 사람 친구를 불러서 술이나 마시자고 카톡을 했죠. 이 친구는 거의 집순이어서 언제나 집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통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지만 그냥 자나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며 보냈죠. 다음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왜 전화했느냐며. 그래서 심심해서 술이나 마시자고 연락했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지방 내려가서 심심했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좀 의아했지만 제가 전에 남친이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던 얘기를 기억해서 그런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동네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근황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친구가 저랑 대화에 집중을 잘 못하고 폰만 보길래 너 요즘 남자 생겼냐고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워낙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해서 저는 신나서 계속 추궁했죠. 그러니 친구가 부끄러워하면서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나서 누구냐고 사진 있냐고 그랬더니 폰을 숨기고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때 되면 보여주겠지 하고 말았어요. 한 주가 더 지나고 남자친구는 또 출장을 간다고 했죠.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지도 꽤 됐던 차라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보통 때라면 같이 가자고 먼저 말했을 남친인데 제가 말을 꺼냈음에도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더라고요. 원래는 혼자 다니는 출장이었는데 요즘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일 가르칠 겸 같이 다닌다고 어렵겠다면서요. 그러려니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입도 어느 정도 적응했겠거니 같이 출장 겸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남친 출장지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이번에도 또 같이 출장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남친의 거절로 저는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소연하려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내 남친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하소연 좀 할 겸 친구에게 어디냐고 물으니 친구가 당황하면서 어버버 나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하네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평소 집에만 콕 처박혀 있는 친구가 집에 없다고 하질 않나. 지방 출장 때 자주 같이 놀러가곤 했던 남친이 출장을 같이 가기를 거부하고 그날마다 친구는 연락 두절의 부재중.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뒤통수가 쎄한 거예요. 저는 곧바로 남친이 머무는 모텔을 내비에 찍고 운전해서 남친이 있는 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혼자 있으라고 속으로 빌면서요. 1시간여를 달려서 남친이 출장 때마다 머무는 모텔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역시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0분 정도 지났을까?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저는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화기 넘어 엄청 당황한 목소리가 역력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느낌이 확 들었어요. 내 친구랑 놀아나는 게 아니어도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30분 안으로 그 모텔로 도착할 거니까 치킨 시켜 놓으라고 했네요. 저더러 왜 그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왜 그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너무 나한테 요즘 소홀한 것도 같고 집에 안 좋은 일도 있어서 우울하다고 너 요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친은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입구를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10분 정도 흐르고 나니 모텔 입구로 나오는 여자 한 명이 보였어요. 역시나 제 오래된 친구가 맞았더라고요. 저를 속이고 둘이서 붙어 먹었다니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동영상을 다 찍어놓고 다급하게 도망가는 친구를 차로 치기 직전까지 달려가 친구 앞에 차를 세웠어요. 친구는 넘어졌고 운전 똑바로 하라며 저에게 욕을 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친구를 쳐다보았어요. 친구가 저를 보고 완전 얼음이 되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진짜 너 오늘 죽일지도 몰라 라고 읊조리니 친구는 돌아버린 제 눈을 보고 겁에 질려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이렇게 미안했다고 질질 짤 정도면 미안할 짓을 왜 하는지. 남친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고 친구 폰을 뺏었어요. 그리고 남친과 한 카톡을 다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냈죠. 친구는 폰을 뺏으려 필사적이었지만 저는 어릴 때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대 쳐맞기 전에 라고 했더니 친구는 제가 운동한 걸 아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카톡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자기야 사랑해 이딴 말을 짓거리고 있었고 저는 운동해서 곰 같은데 친구는 애교도 많고 예뻐서 너무 좋다는 남친의 카톡 비참하고 열도 받았지만 정신 차리고 카톡을 다 캡처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내리라고 한 뒤 한참을 울면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네요. 정말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머릿속엔 둘이서 사랑을 속삭인 카톡이 떠올랐어요. 친구는 남친에게 연락해서 데려갔겠죠. 그리고 제가 다 알아버린 걸 남친에게 이야기했겠죠. 집에 도착하자 남친에게 카톡이 왔어요. 너 정말 소름 끼친다. 내가 그렇게 못 믿어워서 여기까지 몰래 다 미행했냐? 그러니까 내가 네 친구랑 바람이 나지. 이게 뭔 소린가요? 오히려 소름이 끼치는 건 저 아닌가요? 지가 내 친구랑 바람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마저 제 탓을 하네요. 이대로 곱게 헤어지기 싫어서 남친에게 어떻게 복수해줄까 고민했어요. 생각해보니 남친과 바람핀 제 친구의 구남친, 오랜 남친과 친한 형이었어요. 저에겐 대학 선배로 그 선배도 유도 전공한 선수 출신이었죠. 아무리 선배와 제 친구가 헤어졌대도 제 친한 형의 구여친인데 그렇게 놀아나고 싶었을까요? 사실 그 선배가 제 친구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둘이 헤어진 지 한 2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둘이 사귀는 동안에 이미 제 남친이랑 제 친구랑 그런 기류가 흘렀던 거겠죠. 저는 남친에게 소름? 내 친구이자 친한 형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친구 꼬여내서 그 짓하고 놀아난 네가 더 소름이다 라고 보냈어요. 갑자기 그 형 얘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남친도 무서워졌는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네가 소홀하다고 느껴서 우울했던 거, 내 친구랑 놀아난 걸 내 눈으로 봐서 받은 충격 다 돈으로 보상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선배한테는 모른 척 해주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주면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적금 통장에 모아둔 돈 다 가져오라고 했죠. 얘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도 별로 없지만. 그러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500만 원이 입금됐네요. 제가 남친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500만 원 갖고는 보상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얘 전 재산인 거 아니까 받아줬어요. 그리고 똥 밟았다 하고 털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뒤에서 먼저 입을 털더라고요. 제가 못 믿어왔는지 저랑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둘이 만나기 시작했다고 우리 주변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입을 털고 다닌 거예요. 제가 지한테 집착하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요. 저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사람 절대 안 패거든요. 제가 사람 때리면 그 사람 거의 초죽음 될 거 아니까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동정표 받고 오히려 제 뒤에선 저한테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제가 제 친구를 평소에도 개 무시했었고 남친한테 뻑하면 손 올리고 돈까지 갈취하는 데이트 폭력녀로 지인들한테 낙인까지 찍혀버린 거예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우지 않고 있던 그 둘이 꽁냥대던 카톡, 친구가 그 모텔에서 황급히 나오는 동영상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사족을 달아서 저랑 그들을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뿌렸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상관없었어요. 그깟 벌금 몇 푼 내죠. 남친이 위자료로 준 500만 원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통된 지인 중에 유도선수 출신 친구의 구남친인 선배가 있었다는 걸 저도 깜빡했었네요. 선배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둘이서 지금 사귀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자기랑 헤어진 지 2달도 안 됐는데 저 둘이 언제부터 섹파처럼 지낸 거냐고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둘이서 저에게 소원해진 시점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게 얼추 2달 정도 전으로 선배와 친구가 헤어진 시점이 딱 맞는 거예요. 선배는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오늘 제 남친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친과 친구의 배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어진 이간질 때문에 저부터도 맘 추스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선배와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길 바랬죠. 솔직히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때리고 싶었는데 누가 대신 패준다고 하니 후련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친구들 통해서 그 둘의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동네가 작아서인지 제 전 남친은 유도선수 선배한테 엄청 쳐맞고 피떡이 됐다나요? 뭐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맞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덩치 큰 성인 남자를 쳐다도 못 보게 됐대요. 그래서 출근도 못하다가 해고됐고 지금은 집에서 칩거 생활하고 있나봐요. 걔네 어머니 고령이신데 늙음하게 아들 병수발 들고 하느라 안 됐죠 뭐. 그리고 제 전 남친과 바람난 제 친구는 자기 전 남친 절친한 동생이랑 바람난 게 선배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심지어 바람핀 상대의 여자친구가 자기랑 친한 친구였다는 것까지 알려져서 지인들한테 걸레년 소리 엄청 들었다네요. 부모님까지 알게 돼서 동네 부끄럽다고 친구 데리고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뭐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두 년놈 다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서야 속이 시원하네요. 다행히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안 당했고요. 남친 후드려 팬 선배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냅니다. 전 남친한테 받은 500만 원으로 어디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받은 돈이니 저를 위해 온전히 다 쓰고 털어버리려고 해요. 바람핀 인간들은 꼭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걸 믿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20년 지기 친구와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친구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수학 여행이나 운동회 때 친구 몫의 도시락도 함께 싸주시거나 친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면 저희 엄마가 나서서 친구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랑 제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죠. 우리 둘은 둘도 없는 친구라기보단 자매처럼 자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친구랑 자매 같은 사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역시 남은 남인지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기 쉽더라고요.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친구도 얼마 전부터 사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결혼을 치른 저에게 친구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왔어요. 예단이나 예물 문제 어떻게 했는지, 신혼집이랑 혼수는 금액을 어떻게 맞췄는지 등등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해갔던 것, 받았던 것 숨김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죠. 그런데 친구는 저랑 약간 상황이 달랐어요. 저랑 제 남자친구는 둘 다 중견기업에서 오래 근무해서 연차도 꽤 되고 각자 집에서도 조금씩 지원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신혼집에서부터 시작됐네요. 저랑 제 남편은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할 만큼은 되지 않아서 큰 평수의 빌라를 전세로 들어갔어요. 각자 모았던 돈에 대출도 조금 껴서요. 대부분 부부들이 그렇게 결혼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친 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사주신 오피스텔인데 남친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융자는 없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모님께 갚고 있다나 봐요. 명의도 아직 남친 부모님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시작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말이 오피스텔이지 실평수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었는데 친구는 제 조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혼자 살기엔 적당할지 모르지만 둘이 들어가서 신접살림 차리기엔 조금 비좁지 않겠냐. 어차피 거기 번화가라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많을 텐데 월세로 내놓고 너희는 큰 평수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친구는 여기서 빈정이 상했는지 저더러
너는 니네 집도 아니잖아. 대출받아서 들어간 전세 주제. 자기네 집은 매매라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부모님 명의여도 자기 집은 맞으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집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결혼식 청첩장이 나왔는지 저희 친구들을 불러 저녁 식사를 하자면서 청첩장 받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청첩장을 주고받을 때는 보통 신랑 신부 측에서 식사 비용을 부담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날 저희를 부른 곳은 조용한 레스토랑이 아닌 시끌벅적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이게 어찌 된 건지 의아해했죠.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청첩장을 나눠주고 난 후 친구의 남편 될 사람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신부 제일 친한 친구들이라서 신경 써서 마련한 자리라고 많이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소고기 2인분을 따로 시켰는데 친구 남친이 되게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아니, 여긴 돼지고기가 맛있는 집인데 소고기를 시키시네. 이러면서 누가 봐도 틱틱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라고 말했더니 뭐 다 안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그 친구가 빈정상했는지 몇 점 먹지도 않고 친구 남편 될 사람에게 삼겹살을 특별히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쏘아붙였더니 삼겹살에 소주가 제일 맛있다면서 혼자서 소주잔에 술까지 자작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져. 친구들 분위기는 싸해져 있는데 제 친구는 그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친만 보면서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저희가 터진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친구에게 어제 먹은 거 2만원씩 보내라는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돈 보내줬어요. 웃긴 건 소고기 시킨 친구한테는 10,000원 더 보내라고 한 거 있죠. 소고기 시킨 친구와 몇몇 친구들은 이 친구랑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인연을 끊었어야 했던 걸까요? 저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오래 알고 지낸 정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아무튼 친구들은 그렇게 단톡방을 다 나가버렸고 제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결혼 상담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결혼 반지가 문제였네요. 예물로 예산이 200만 원이라며 무슨 반지를 맞춰야 가성비가 나오냐고 묻더군요. 저한테는 예물로 뭘 받았냐고 묻길래 솔직히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오브 다이아 반지 받았고 남편한테는 명품 시계 해줬어요. 예산은 600 이상 들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 친구가 기막혀 하면서 사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되묻더라고요. 그거 다 허례허식이라고. 자기는 그냥 금반지 맞추기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엄마가 백화점에서 파는 거 아니라도 귀금속 단지에서라도 다이아 맞추라고 한 수 거두셨어요. 결혼 예물 단 한 번 받는 건데 그래도 다이아는 받아야 한다고요. 저희 엄마까지 나서서 다이아 이야기를 하니 얘가 말이 없어지더니 가봐야겠다고 해서 일어났어요. 며칠 있다 얘 SNS 보니까 다이아 반지를 맞추긴 맞췄더라고요. 1부도 안 되는 참깨 다이아요. 때마침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인스타 봤냐고요. 남친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종로 가서 다이아 맞췄다고 있는 대로 자랑을 해대더군요. 그래 축하해 하고 좋게 넘어가려는데 웨딩 촬영을 한다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촬영 헬퍼를 부탁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연락이 안 된다. 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 친구들이 와서 헬퍼 해준다고 해서 따로 헬퍼도 안 구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 헬퍼를 구하기엔 자존심도 상하고 남친 보기 면이 안 선다고. 그래서 그래도 친구니까 촬영 때 도와주기로 했죠. 촬영날 회사에 연차도 내고 아침 일찍 샵으로 갔어요. 샵에서 본 친구 남친 절 보자마자 와줘서 고맙다는 말 대신 배고픈데 아무것도 안 사왔냐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네? 하고 물었더니 보통 이런 거 올 때는 신부 친구들이 도시락 챙겨오는데 친구는 센스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침부터 메이크업하고 옷 갈아입고 하느라 배고프겠다 싶어서 근처 빵집 가서 샌드위치랑 커피를 10만원어치 샀네요. 신랑 신부하고 또 거기 샵 직원들, 촬영 스태프들 것까지 해서요. 오만 투정 다 부리는 친구 기분까지 맞춰가며 제 황금 같은 연차 하루가 다 지나갔고 저녁이 돼서 스튜디오 촬영이 끝났어요. 저는 샌드위치가 모자라고 또 친구 부부 수발드느라 빈속에 커피 한 잔 마신 게 다였어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친구는 남편 될 사람에게 오빠 나 너무 배고파.
우리 고기 먹자 라고 하길래 다 같이 저녁 식사하는 줄 알았네요. 제 여동생 웨딩 촬영할 때도 와준 친구들 데리고 비싼 한우집 예약해서 식사하고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남친이 갑자기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더러 언제 가냐고, 촬영 다 끝났는데 그만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사달라 말하기도 유치해서 집에 가겠다 했어요. 하루 종일 촬영하느라 친구랑 친구 남친도 많이 피곤할 것 같아서 빠져주려 했고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스튜디오가 좀 거리도 있고 비도 오고 그래서 친구 남편이 데려다 줄 줄 알았습니다. 집 앞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처 가까운 지하철역에라도요. 그런데 스튜디오 문 앞에서 절 마중해 주더니 자기들끼리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한텐 우리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우리도 바로 집에 갈 거야 라고 했고요. 저도 피곤하고 배고팠는데 마침 근처 회사 다니는 친구가 야근하고 집에 간다길래 만나서 밥이나 먹자 했죠. 마침 친구도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근처에 유명한 한우 파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평소에도 사람이 많아서 미리 예약 안 하면 못 먹는 곳인데 운이 좋게 딱 한 테이블이 비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랑 오늘 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제 친구와 친구 남친이 그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약간의 술 기운이 돌아서인지 갑자기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테이블로 갔어요. 너 힘들어서 밥 안 먹고 그냥 집에 간다며? 라고 했더니 아니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먹고 가려고 그냥 들린 거야. 하는 와중에 식사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한 거였죠. 그냥 들려? 여기 아예 오려고 예약까지 해놓고 회사에 연차 쓰고 하루 종일 네 수발든 네 친구는 굶겨서 보내니? 그러니 뒤에서 들리는 남친의 말, 아니 여기는 같이 먹기엔 너무 비싸서 부담되고 나중에 다른 데서 식사 대접할게요. 친구가 너무 거지근성이 있나봐. 얻어먹는 거 되게 좋아하죠? 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았던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대체 뭘 보고 여태까지 참은 건지. 거지근성이요? 제 돈으로 촬영 스태프들한테 샌드위치 10만원어치 돌리고 생색은 본인이 내고 생색 내실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주세요 라고 돈 달라고 했더니 남친은 헛기침하면서 모른 척 하더라고요. 이왕 쏟아부은 거 친구한테도 야 너도 이런 구질구질한 결혼하니 불쌍하다. 다이아도 보이지도 않는 거 받아놓고 신혼집도 다달이 100만원씩 갚으면서 그 좁아터진 10평도 안 되는 원룸에서 시작하니 눈이 돌아버렸니? 네 결혼 때문에 오래된 친구들은 다 너한테 등 돌렸어 하고 소리를 질렀네요.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샌드위치 값 주면 되잖아 그만해 라고 했고 저는 저까지 구질구질해지는 것 같아서 됐어. 그 10만원 아껴서 살림 펴야지. 그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밥 먹던 다른 친구 끌고 나와서 열받아서 펑펑 울었네요. 다음날 이 일을 전부 알게 된 친구들은 너도 나도 그 친구 결혼식 안 가겠다고 했대요. 안 그래도 우리 말고는 다른 친구도 없는 그 친구. 갑자기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졌는지 저한테 전화 와서 마지못해 사과하네요. 네가 내 사과 받아줘야 다른 애들이 내 결혼식에 올 거 아니야. 미안해. 사과엔 진심이 1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자기 결혼식에 친구가 한 명도 안 올 생각을 하니 무섭긴 했나봐요. 그것보다 저희들이 낼 축의금이 몇백은 됐을 텐데 그거 못 받을 생각에 안달난 것 같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저랑 제 친구들은 절대 이 친구 결혼식은커녕 다신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이 결심 잘한 거겠죠? 여러분들 반가워요. 저는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요즘은 다들 코로나로 밖에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만 있어요. 그래도 아이하고 있으니 심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에 와서 방문하다가 재미가 나서 언젠가 사연을 올려볼까 해서 고대하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참 웃겨요. 남편하고 저는 대학교 때 만났는데 그때 저는 슬슬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역시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사귀기는 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늘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학교에서 유명해진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복학을 하자마자 무슨 연애를 해야겠다느니 하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후배들한테 상당히 많이 집적거렸어요. 그래서 후배들은 전부 남편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있는 과에서 배척을 받게 되자 다른 과 사람들한테도 찝쩍거려서 소문이 더 번지게 되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인간하고 왜 만나고 결혼까지 했냐 하면 별거 없었어요. 하도 그렇게 연애를 하던 사람이 이제 슬슬 취직을 준비해야 한다고 압박이 왔고 그동안 그렇게 보내는 게 본인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공부하고 준비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는데 절 보고는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고 다짜고짜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게 첫 만남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소문을 듣기도 했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커피를 사주고 달려가서 애원을 하는데 아무리 소문이 안 좋은 인간이라도 간절히 바라는 눈을 보니 거절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서로 교류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도와주는 선까지만 하고 그 너머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동안 연애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커플이 만들어지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똑같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커플이었고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니까 회사 첫 출근 때는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역시나 커플이 나란히 출근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대단한 커플이라고 칭찬을 하고 그랬어요. 저와 남편은 같이 일하고 야근도 하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보자거나 그럴 일이 없었어요. 어차피 같이 퇴근을 하는데 뭐 별 문제가 있겠나요? 그렇게 학교에서부터 계속 만나고 취직하면서 같이 자취하면서 서로 친근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자고 서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고 혼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때까지 남편은 대학교 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리는 사람처럼 보여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결혼식 당일에 그것이 차츰 깨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때 대학교 때 사람들이 막 오는데 남편이 거기서 몰라보게 예뻐진 여자애들을 보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뭐 겉으로는 나름 참고 해도 속으로 헐떡거리는 건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식을 다 올리고 하객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갔는데 한참 동안 안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찾는데 여자들하고 아주 즐겁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부르니까 남편이 헤어지고 저한테 달려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대체 왜 그러냐고 말하니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친한 동기들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 뭐 별거 없고 결혼 축하한다 그 정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비록 그래도 그때 남편이 개과천선하는 것 같아서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여자들한테 찝쩍거렸던 걸 기억하면 불안하긴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결혼식은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고 거기선 바로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끝나고 몇 달 후에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텀을 둬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여유를 가지자고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아이를 덜컥 가지게 되니 서로 당황을 했어요. 일단 아이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아예 생각도 안 해서 막막했는데 그나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돈 문제는 뭐 서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걸로 해결하기로 했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걸 기다리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 이후 단 몇 달 동안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이를 일찍 가져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행도 자주 못 가서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이는 태어났는데 뭐 어쩔 수가 있나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 뒤 행동은 저를 화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어요. 원래 아이를 가지면 남자들도 약속은 자제하고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왜인지 이 인간은 점점 자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뭐 친구 만나는 건 좋은데 덕분에 독박 육아를 하게 돼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거의 저 혼자만 육아를 하니 뭐 사이가 좋겠나요? 그래도 집안일은 도와주기는 한다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더 육아에 신경 써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실랑이를 벌이고 그랬어요.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개과천선을 한 경험이 있어서 남편을 믿었는데 그 믿음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어요. 친구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 친구 만나러 갔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소개팅이나 연애를 하려고 간 거였어요. 그걸 들으니 대학교 때의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그래도 정신 차리겠지 하며 말 안 했는데 이 인간이 어느 날 다짜고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말하는 게 자기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 당장 이혼하자는 소리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말하고 결혼 생활은 끝나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리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대학교 때 연애하고 같나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엿한 가장이고 아이가 있는데 하는 짓이 어린애들처럼 행동하면 대체 뭐 하자는 건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 남편은 자기 친구들한테도 또 직장 동료들한테도 외면을 받게 되고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며 힘내라고 응원을 받은 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키우며 서서히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과거에 남편과 같이 했던 시간들을 잊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의 한 여직원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원래 다 같이 가는 건데 그때 한창 바쁠 때라서 제가 대표로 돈을 내고 결혼식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가 하필 토요일이라서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부모님은 편찮으시고 어디 맡기기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청첩장도 카톡으로 보낸 거 보지도 않았고 그냥 결혼식 장소만 기억하고 갔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장에 가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이 결혼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전 그때 몰랐어요. 사실 누구랑 결혼하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뭐 알 리가 있겠나요? 그때 딸이 남편 보고 아빠 하고 달려갔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시부모님도 남편도 얼굴이 아주 일그러지고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신랑한테 무슨 아빠냐고 뒤숭숭거리고 그랬어요. 남편은 딸을 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잠깐 저 좀 보자고 하며 당장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야, 나 축의금 10만원 냈어. 그래도 뷔페는 먹고 가야지. 난 네가 여기서 결혼할 줄 몰랐어, 쓰레기야.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신경 꺼. 라고 말하며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뭐 사실 그럴 생각 없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망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결혼식 때 신랑이 입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몰래 딸한테 아빠 하며 따라가렴이라고 말하고 남편이 등장하자 딸이 아빠 하며 달려가서 보고 싶었어 라고 칭얼대며 남편의 바지를 잡았고 안 그래도 뒤숭숭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신랑인 남편한테 항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고소하다 생각하고 딸과 함께 데리고 나갔어요. 그 뒤로 전화가 오는데 다 무시하고 다음날이 돼서야 받았어요. 당신 미쳤어?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제가 떠나고 난 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망친 덕분에 신부 측에서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도리어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엥? 왜? 하고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초혼이라고 속였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초혼이라고 말하냐? 하긴 어느 여자가 이혼한 남자를 좋아하겠느냐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신부가 회사 사람들한테 사과 메시지를 남겼더만 아주 사람 고생시키는 건 넘버원이네. 그럼 난 바쁘니까 이만 끊어 라고 말하며 차단을 했어요. 그 뒤는 남편은 소송에 휘말려 고생하고 있다고 전해졌고 신부는 저한테 와서 남편하고 무슨 사이였는지 물었어. 제가 혹시 남편이 바람필 때 그때 그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직원 소개로 만난 거라 그런 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참 남편이 가지가지하네요. 아무튼 전 어쩌다가 온 참 교육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전 축의금 내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내려고 하는데 상대가 남편이라서 돈 빼고 빈 봉투만 넣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제가 그러겠어요? 정말이지 사람은 언제나 조심하고 잘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려드렸는데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딸을 낳은 30살 주부입니다. 10달을 못 채우고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출산을 하고 지금은 산후조리 중이에요. 아이를 낳고 이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꾸 제 신경을 긁네요. 제가 예민한 건지 남편이랑도 계속 다투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시아버님이 주시는 생활비로만 돈을 쓰고 계세요. 저는 결혼 전부터 회사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집에서 따로 용돈도 받고 지냈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게 있으면 고민 없이 쇼핑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본인이랑 비교하시면서 저한테 돈을 너무 펑펑 쓴대요. 그리고 약간 저를 못마땅해 하시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께서 약간 고지식 하시고 절약하시면서 사시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따로 용돈 챙겨드리면서 나쁘지 않은 사이를 유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졌어요. 저랑 제 남편은 2세 계획으로 한 명만 낳아서 그 아이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키우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에게 인생에서 출산은 한 번일 거고 또 출산하고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강남에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고급진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었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이 웬만한 직장인 연봉 정도로 꽤 높은 금액이었는데요. 거기서 해주는 서비스나 신생아를 돌보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시설이 마음에 들어서 아끼지 않고 결제했어요. 사실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주신 돈이었죠. 친정에서는 제가 큰딸이라 첫 손주이기도 해서 친정에서도 많이 해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비싼 산후조리원 간다고 떠벌리고 다닐 일도 아니어서 남편한테만 금액을 말해주고 입단속을 시켰었는데요. 다 같이 시댁에 모였던 날 남편이 입방정을 떨어서 제가 얼마짜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지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난리를 치셨어요. 얘, 너만 강남의 초호화 조리원에 들어가니? 네 시누이도 곧 출산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린지 살짝 당황했죠. 너무 비싸서 지금 나를 혼내시는 건가? 그런데 시누이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돈 있으면 나를 줘라. 내가 너 산후조리 시켜주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한 저를 본체만체 하시면서 꿋꿋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당장 취소해. 알았지? 저도 그때까지는 시어머니가 어렵고 무서워서 알겠다고 하고는 산후조리원을 포기해야 했죠. 속 없는 남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럼 우리 엄마 한 달에 얼마 줄 거야? 이러고 앉아있네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2달 산후조리 해주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하셨네요. 제가 본래 가려고 했던 조리원의 절반 가격이라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시던지 자기가 애 둘 키우면서 아이 잘 볼 수 있다고 엄청 자신감 넘쳐 하세요. 저는 조리원 나오면 집에서 도우미 불러서 2달은 꿈쩍도 안 하고 애만 볼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자기가 다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래,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실수였네요. 집에서 애는 울고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저더러 애기 분유 타라, 애기 안아라, 업어라. 저 쉬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오히려 상전처럼 구는 거 있죠.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지금이라도 보내고 제대로 된 산후도우미 불러달라고 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오셔서 아기 봐주시고 그러셔서 돈은 그대로 드렸어요. 어차피 조리원 취소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불렀고요.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는데요. 한 달 정도 후에 시누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저는 한 달이라도 먼저 출산한 경험이 있으니까 시누이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고 아기 낳고 이런저런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출산한 거 축하해요. 많이 아프죠? 몸조리 잘해요. 시누이는 언니 저 지금 산후조리원인데 여기 너무 좋다. 호텔 같아요. 평생 있고 싶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한테는 돈 아깝다고 산후조리원 취소시키시더니 딸은 조리원에 보내주신 거 있죠. 저는 그래도 시누이 시댁에서 해주신 거라고 믿고 좋겠네요 아가씨. 저는 산후조리원을 못 가봐서 정말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신우이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언니 고마워요. 이거 다 언니 돈으로 하는 거라던데요. 몸 잘 풀고 나갈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제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돈으로 신우이 산후조리원을 잡아주신 거였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그래, 아무리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그래도 친딸은 비싼 산후조리원 보내고 싶으신 친정 엄마 마음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저도 어느 정도 몸조리가 끝나고 저희 친정 엄마께서 집으로 오셨어요. 친정 엄마가 와서 별거 안 해주시는데도 지난번 시어머니가 저희 집 와 계실 때보다 엄청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오실 때 정말 귀한 음식 많이 챙겨가지고 오셔서 며칠간은 전복이나 성게 넣은 미역국으로 호강도 했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저희 집 냉장고가 거의 포화 상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보리굴비, 전복, 꽃등심, 갈비 등등 시골에서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알도 직접 손질해서 가져오셔서 너무 감동했었죠. 그건 정말 손이 많이 가서 제가 아껴 먹으려고 냉장고 한켠에 고이 모셔둔 음식이었어요. 몸도 무겁고 아기도 보느라 며칠간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네요. 소스로 끓여놓은 미역국에 밥만 대충 말아서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엄마 반찬들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워 먹고 아기 보기에 바빴어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네요. 신우이가 제 돈으로 산후조리원 들어갔다는 걸 제가 알아버려서 민망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저는 조리원 예약한 것도 취소시키시고 제가 어머님 드린 돈으로 아가씨 조리원을 보내주세요. 섭섭해요 하고 웃으면서 약간 돌려 말했어요. 그러고 말았죠. 뭐 제가 시어머니한테 복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어머니 미안한 건지 찔린 건지 괜히 목소리가 커지시더라고요. 얘, 너는 내가 산후조리 직접 해줬잖니. 이런 시엄마가 어딨니? 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너한테 꽁돈 받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네 애 봐주고 너 대신 집안일에서 내가 직접 벌어간 돈으로 내 맘대로 쓴 거잖니.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신 김에 저녁까지 드시고 가신다고 남편 올 때까지 손주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밀린 잠을 자러 들어갔죠. 그런데 너무 고단했었는지 일어나 보니 캄캄한 오밤중인 거예요. 남편은 씻고 나와 잘 준비까지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깨웠느냐고 했더니 제가 너무 곤히 자서 그냥 뒀대요. 시어머니 계신데 그렇게 자게 냅두면 어떡하냐고 남편에게 뭐라고 좀 했더니 엄마가 일부러 너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 라네요. 그래서 밥은 누가 차렸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차리셨대요. 냉장고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면서 제가 차려주지도 않아서 몰랐는데 어머니가 한상 푸짐하게 차려주셔서 너무 잘 먹었다고 하대요. 차라리 다행이지. 자기 애 보느라 피곤해서 주방일 하나도 못해서 장모님 음식 제대로 차려 먹지도 못했는데 마침 우리 엄마가 와서 제대로 먹었네 하는 남편.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그걸 사위랑 시어머니 먹으라고 해온 것도 아니고 아기 낳고 몸조리하는 딸 먹이려고 시골에서부터 바리바리 싸운 우리 엄마 음식인데 서운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잘 먹었다니까 만족하고 저는 깨어나 배고파서 밥에 물이나 대충 먹고 자려고 주방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온 연어알이 생각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게 웬일 저희 친정 엄마 음식으로 꽉꽉 들어차 있던 냉장고가 허전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입도 먹지 못했던 연어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잠자리에 들려는 남편을 끌고 와서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싼 재료들이랑 음식들 냉장고에서 꺼내지도 않는다고 저희 집에 있으면 먹지도 않고 다 쉬어서 버리겠다며 몽땅 들고 가셨대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저는 그동안 산후 우울증이랑 아기 보느라 쌓인 스트레스까지 다 폭발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친정 엄마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남편이 절 달래주는데 짜증나서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우리 엄마 부산에서부터 저거 다 싸들고 왔어. 출산한 딸 먹이려고 밤새 음식해서 들고 오셨는데 나는 뭐 하나 먹어본 것도 없는데 오빠랑 어머니만 먹고 그걸 또 가져가셔? 남편이 먹을 것 가지고 왜 어린애처럼 구냐며 정 먹고 싶으면 시댁 가서 먹으면 된다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화가 나서 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방에서 저희 딸이 잠에서 깰까봐 더 뭐라고도 하질 못했네요. 그날 먹었던 맨밥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에 바로 시댁으로 아기를 업고 쫓아갔어요.
저희 엄마께서 만드신 연어알이라도 가져오려고요. 시댁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신우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왔어요 아가씨 하니까 문은 안 열어주고 안에서 허둥지둥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뭘 하느라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나 싶어서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간 시댁 거실은 아주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저희 엄마 음식들, 갈비에 굴비에 성게알, 연어알까지 그 많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자기 딸 먹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나는 한 입도 못 먹은 우리 엄마 음식을 왜 이 집 식구들 입안에 쳐넣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절더러 미쳤냐며 정신 차리라고 하대요. 이깟 음식이 뭐가 대수라고 시댁에 와서 그런 쌍스러운 말을 내뱉느냐고요. 내 말투가 쌍스럽다고? 남의 집 음식 훔쳐와서 그거 처먹는 니들이 더 쌍스러워 하면서 저는 식탁 위에 저희 엄마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 도로 포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중간에 말렸지만 제가 악착같이 다 챙기니까 뒤에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연어 하나하나 다 발라대서 만들어온 음식을 왜 니들만 처먹냐고 온갖 지랄을 부렸네요. 그때 뒤늦게 주차하고 올라온 남편이 제 모습을 보더니 말렸지만 저는 넌 여기서 네 엄마가 해주는 밥 처먹고 와. 나 따라오려면 넌 나랑 이혼 도장 찍는 줄 알아. 그러니 따라 나오진 못하더라고요. 그때 미친 며느리 같았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속이 다 후련해요. 그날 이후로 시댁과 인연은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제 눈치만 보고 있죠. 명절 되면 시댁 가자고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혼 서류 들이밀려고요. 처음에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도 전화통에 불이 난 것처럼 전화가 왔는데요. 산후조리 내 돈으로 한 거 토해내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그것 말고도 제가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이것저것 용돈 주고 사드렸던 게 많거든요.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연락 안 하는 듯 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아기 커가는 모습 보면서 마냥 즐겁게 보내고 있네요. 시댁 안 가도 되니까 더 좋아요. 앞으로 시댁 같은 거 없다고 치고 살려고요. 한번 미친 척 해주니까 인생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요즘 여름이고 다들 덥고 힘드실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기승해서 더운데도 마스크를 끼고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이지 너무 갑갑하고 힘드네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연을 올리는 건 어제 직장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나오게 된 게 너무 서운하고 할 거라곤 드라마나 여기 사연을 듣는 건데 그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사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서 그걸 풀려는 목적도 있어요. 그럼 대체 무슨 사연이 절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면 들으시면 되세요. 저하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대학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고 친구랑 같이 하는 쇼핑몰이 잘 돼서 대학을 중퇴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성실파여서 대학은 졸업하고 나중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까지 마쳤어요. 진짜 저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그래도 착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정한 남편이지만 석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은근히 갑질을 하더라고요. 여보는 보졸이라서 모르는 거야. 이런 건 석사까지 한 내가 해야 탈이 안 나. 이런 식인데 현실은 대학원에서만 생활해서인지 저보다 뭐랄까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처리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남편이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서 남편 몰래 뒤처리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남편한테 뭐라 화를 낸 적이 없는 게 남편이 아주 심하게 학력으로 무시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남편은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하려고 했지만 저하고 곧 결혼을 할 거고 혼수 준비 집장만으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박사 과정을 할 염두가 안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석사까지 졸업하고 처음에는 취직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석사라고 모두가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공부한 쪽에서는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이 들고 관련 분야를 찾아도 다른 사람들이 워낙 쟁쟁해서 늘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취직을 못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는 저하고 같이 살면서 늘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부모님은 대체 왜 그런 아이를 만나냐며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대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아주 척척 박사가 왔구나 하며 좋아하는 부모님이셨는데 남편의 저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니 이제는 다른 남자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시댁도 늘 미안하다며 아들놈이 얼른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친구들도 뭐라 하긴 했어요. 야, 요즘 학력 낮아도 자기 앞가림하는 사람이 널려있는데 왜 하필 네 남편하고 결혼했냐? 솔직히 말해봐. 석사면 뭐해? 결국은 취직 못했는데 그렇게 취직이 안 되면서 취직한 우리 보고 학력이 낮다고 그러고 너한테도 학력 이야기를 꺼내잖아. 학사로만 졸업했다고 대체 그게 무슨 벼슬이야? 하도 취직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뭐 저도 사실 많이 고민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 남편이고 같이 결혼해서 살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왕이면 남편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일은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간절히 부탁을 했고 남편은 알았다면서 어디 막노동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싶었는데 자긴 석사를 땄는데 이 정도 되는 인간이냐고 말하며 거기서 일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자기는 어떻게든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 과정을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박사보다는 그냥 취직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본인도 말해서 잘 아는 건데 박사를 딴다고 저는 처음에는 다 잘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박사가 되면 대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외에는 갈 수가 없어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라도 되겠다는 남편인데 솔직히 맨날 빈둥거리고 교수가 요즘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어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는 수준 아니면 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남편한테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제가 뭐라 해도 공부하느라 힘든 건데 왜 이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뭐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지 집안일 정도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가 어디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막노동이든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해서 제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개과천선을 하는 걸 기대하며 살았지만 저에게 큰 비극이 오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남편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제 명의로 산 차를 가지고 마실 가려고 한 참이었어요. 마침 그때 아버지가 절 보려고 몸소 오고 있으신 상황이었고요. 그때 주변을 살피지 않고 뒤로 몰다가 아버지를 치워버린 거였어요. 그때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말로는 남편이 아버지를 보고는 장인어른 하고 말하며 목 놓아 울었고 실제로 아버지가 병원에 모시게 한 것도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가게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장인어른 사실 거라고 말하며 슬퍼했고 저는 그런 남편 앞에서 어찌할 거냐고 멱살을 잡으며 울부짖었어요. 그 덕에 장례식 이후로 한동안 보지도 않았고 아예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사정사정을 했고 장례식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모셔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망은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실수였고 본인도 얼마나 놀랐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쪽지를 보고는 그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 친구분께서 저한테 쪽지를 보여주시며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라고 말하며 전해주었고 저는 그것을 보았는데 얘야 그 녀석 실은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다. 내 앞에서 내가 죽을지 아닐지 겉으론 극진하게 모시는 척하며 그러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 글씨도 제대로 못 쓰지만 이렇게 남기마. 다음에는 너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때 뒤에서 남편이 절 불러서 깜짝 놀랐어요. 뭐 남편은 눈치를 못 챈 것 같은데 그 뒤로 남편이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을 하니 그 뒤로 잠을 못 이루고 남편 옆에서 자다가 제가 노이로제를 걸릴 것 같아서 결국은 부모님의 집으로 대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그 인간은 법을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쪽지만으로는 부족했고 워낙에 주변에서 비록 장인어른을 돌아가시게 했지만 행실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뒤집기가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제가 목숨 걸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반갑다며 밥 차려줄까라는 말에 저는 기겁하며 밖에서 이미 먹었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웬 일기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오늘 난 장인 어른을 돌아가시게 할 거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실수로 한 척하며 교통사고를 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보험금은 나오겠지. 어차피 장모님한테 사업이니 뭐니로 호강하게 해준다고 달달 볶아서 가로채면 되고 그동안 살인한 걸 연기를 해서 겉으론 슬퍼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어차피 장모님은 오락가락해서 어떻게든 내가 고소당해서 합의금이니 배상금 무는 걸 막아줄 것이다. 장모님한테는 나는 고급 인재니까 그것 때문에 봐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돋아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데 이번엔 내 아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해보았다. 아내는 자존심이 강하니 이번에는 살해금이 들더라도 주변의 양아치들을 고용해서 아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다가 죽게끔 유도할 것이다. 때리고 고문하다 보면 몸이 약해질 것이고 나는 억울한 피해자로 행세하며 그 양아치들을 죄질 나쁜 놈으로 몰아서 합의금과 보험금을 탈 것이다. 그리고는 제 어머니한테는 어차피 슬슬 치매가 오는데 기회를 봐서 버려야겠다라는 내용도 일기장에 적혀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걸 읽느라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바로 뒤에서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었어요. 모든 걸 알아버렸네. 내 계획은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네. 죽어줘야겠어. 이런 말을 듣자마자 제가 뒤를 돌았는데 남편이 제 목을 조르며 이걸로 자살로 위장을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캑캑거리다가 근처에 볼펜을 쥐어서 남편의 팔에 찌르고 일기장을 챙기며 도망을 갔어요. 남편은 시카를 들고 달려오고 있고요. 결국은 무사히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고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접근 못하게 제 주변으로 못 오게끔 조치를 취했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절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남자가 시칼 들고 절 쫓아가는 건 CCTV에 다 나와 있어서 결국은 모든 걸 인정을 하며 자기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물론 제가 얻은 그 일기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남편은 거의 무기징역에 가깝게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일기장에 자신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더 이상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나중에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박사 과정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놈의 박사가 뭐라고 하나뿐인 가족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어디 일할 생각이 없고 아예 거저 먹으려고 사람을 죽여 돈을 챙기려고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남편은 감옥에 있고 저는 거기에 면회를 가지 않았지만 남편 지인분들 중에 면회 간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미리 저를 죽였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멀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이혼하고 이혼 소송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살해 협박 같은 걸로도 고소를 하고요. 사실 그 일로 저는 정신병을 얻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했고 회사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다닌 회사이고 일도 잘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을까요? 그러니 남편이 원망스럽고 무척이나 미웠어요. 저는 이렇게 제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인간 보고 싶지 않네요. 아직도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고 아이가 그걸 알면 어찌하나 하는 걱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다들 저처럼 그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코로나 또 사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며 이만 마칠게요.